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아는 척을 하려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경제 미래 또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선배님들께서 살아오셨던 또 선배님들이 만들어 오셨던 이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둔 나라예요. 세상에서 대한민국만큼 이 빠른 시간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나라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 인구를 가진 나라가. 싱가포르는 이루었지만 작은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처럼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이 정도로 성공을 거둔 나라는 없다. 그거는 다 선배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죠. 그런데 앞날이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이 숫자 두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포춘 500대 기업이라고 아마 가끔 들어보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500개 리스트가 매년 포춘이라고 하는 경제 잡지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2022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한 정도의 규모를 가진 나라가 그 정도 16개나 그런 리스트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대조적인 숫자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가총액 500대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포춘 500대 기업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얼마나 많이 파느냐, 얼마나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1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 주식 가치를 다 합친 그 시가총액, 그거를 기준으로 500대 기업을 세우면요, 4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매출액, 지금 돈 잘 벌어. 16개나 돼요, 그런 기업이. 그런데 주식 가치로 하면 4개밖에 없어. 그나마 올해는 조금 나아졌어요. 작년에는 얼마였냐면 2개밖에 없었어요, 그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밖에 없었다고요. 그 4개 속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어떤 건지 아세요? 현대자동차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빠져 있습니다. LG전자 들어가 있을까요? 빠져 있습니다. 포스코 있을까요?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포춘 500대 기업에는 다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매출이 크니까. 지금 돈 잘 벌어요. 그런데 주식 가치로 하면, 주식 가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인 겁니다. 주식 가치로 하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게 바로 현재와 미래의 차이입니다. 매출액, 지금 돈 버는 거, 그거는 현재죠. 그게 포춘 500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요, 미래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다 미래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아시죠?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자동차 돌아다니잖아요. 전기차. 그 자동차 테슬라는요, 지금까지 계속 적자예요. 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런 회사는. 그런데 주식 가치로 하면요, 세계 최고 중에 하나예요. 왜? 미래니까, 그게. 미래의 자동차는 테슬라니까 라고 사람들이, 즉 그 중에서도 특히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인텔이라고 아시죠? 인텔 인사이드. 여러분들 노트북 쓰시면 그 안에 인텔 들어가 있고요. PC 그 안에 인텔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인텔, 모든, 우리는 그냥 반도체 하면 인텔이었어요. 반도체 최고 기업이죠, 인텔. 근데 그 인텔보다 주식 시가총액이 7배나 더 큰 기업이 있어요. 반도체 기업인데. 그게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젤슨 황이라고 하는 대만 출신 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인데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여기는 뭘 만드냐면 GPU라고 하는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매출액은 인텔의 절반밖에 안 돼요. 작년도 매출액이 인텔의 절반밖에 안 돼, 엔비디아가. 그런데 시가총액은 7배나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인텔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인텔, PC 쓰고 앞으로 뭐 스마트폰에 뭐 들어가고 그거 얼마나 쓰겠어. 하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무궁무진하게 커질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 GPU라고 하는 반도체도 무궁무진하게 팔리고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될 거야. 미래가 바로 주식가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가치라고 하는 건 미래예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주식가치는 형편없어요. 매출액, 현재 이익은 굉장히 커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오신 것, 선배님들께서 해오신 것과 현재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것과의 차이인 겁니다. 엄청난 걸 우리는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이 땅에. 하지만 미래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현대자동차 미래 형편없다. 그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토요타 또 폭스바겐 대단한 기업들이죠. 폭스바겐 세계 최대 기업잖아요. 토요타도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죠. 시가총액 별로 어렵습니다. 왜? 자동차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전기차일 거야. 테슬라야.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 이거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왜? 다 전기차니까. 지금은 싸구려 허접한 차이지만 어쨌든 미래가 보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안 보인다 라는 거죠. 미래가 안 보인다. 똑같은 일을 겪은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일본이 잘 나갈 때 그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도시바니, 뭐 소니, 히타치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그런데 다 지금 거의 망했죠. 존재도 없습니다. 한국한테 밀렸어요. 누구한테 밀렸다고요? 한국한테. 삼성한테 밀리고 LG한테 밀리고 뭐 현대차한테 밀리고 다 시장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한국인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일본인들보다 품질은 거의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값은 훨씬 싸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훨씬 기민하게 반응을 한 거죠. 시장이 변할 때 한국 기업들은 그 변하는 시장에 맞춰서 빨리빨리 제품들을 바꾼 거예요. 일본은 안 바꿔요. 일본은 안 바꿔요. 여러분들 일본 잘 아실 거예요. 일본에 가보면 왜 맛있는 가게들 많잖아요. 맛있는 음식점들 다 낡았죠. 100년 노포니 뭐 200년 노포니 하잖아요. 그게 아주 관광하기는 아주 끝내주기 좋습니다. 가서 구경하고 뭐 먹고 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 나라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바꾸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는 건 오케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걸 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똑같은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랬던 것이고요. 일반 가전제품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기들은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거죠.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더욱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냐? 야, 새로운 거 좀 싸게 만들어서 좀 내놔봐 라는 거죠. 삼성이 그걸 정말 잘할 거예요. 삼성. 일본 히타치나 뭐 도시바나 이런 데가 반도체 수명 25년짜리 한 번 만들면 25년 동안 멀쩡하게 작동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어땠냐면 수명 3년이에요. 불량품이지.
불량품일 수밖에 없었던 기술도 없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에요. 80년대 중반부터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싸구려 컴퓨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컴퓨터는 집채만 하고 그야말로 컴퓨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 회사인 거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요만하게 만들어놨네. 그리고 IBM에서는 그것을 IBM 컴패터블이라고 해서 더 싸구려로 만들 수 있게 만들었고, 청계천에서 컴퓨터를 만들게 되고 대만제 컴퓨터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100만 원도 안 되는 컴퓨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얼마짜리여야겠어요? 싸구려야 되는 거죠. 삼성이 딱 거기에 맞는 거죠. 싸구려. 그래서 삼성이 1988년에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반도체 적자 때문에 삼성이 다 망한다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건희라는 사람이 회장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부터 반도체가 미친 듯이 팔려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적자를 다 갚고 반도체로 대성을 한 거죠. 싸구려 팔아서. 그 이후로 한국 기업들은 그거를 아주 잘한 거예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빨리빨리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싸구려죠. 일본 제품은 어떤지 아세요? 3년, 4년, 5년 아주 치밀하게 하자 하나도 없이 만들어서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시장에서 무슨 반응이냐? 그거 안 사, 아무도. 왜? 삼성이 한번 싹 쓸고 갔거든. 그거보다 허접한 걸로 싸게. 이런 걸로 우리가 성공을 했고요. 시장에 기민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기술도 좋아진 거예요.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한국이 거기서 끝이 날 뻔했어요. 왜? 일본하고 똑같아졌거든. 앞으로 못 가거든요. 자, 일본이 한국한테 따라잡힌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잘 못 간 거예요. 한국은 따라오는데. 그래서 한국이 따라왔어요. 그래, 더 싼 거한테 다 시장을 잃게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중국하고 사이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이미 망한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LCD 패널들 말이죠. 디스플레이들은 다 완전히 접었잖아요. 한국이 중국 때문에. 그리고 주력 산업도 그렇게 될 찰나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자, 이제 세계의 스마트폰의 최강자는 애플이고 거기 비슷한 게 삼성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 2분기에요.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시장 점유율이 삼성하고 똑같아졌어요. 그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는 삼성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한 분기만 더 지나면 이제 추월할 참이 없고, 삼성 스마트폰은 일본 소니나 이런 거하고 똑같아질 운명이었어요. 그건 뭐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능은 비슷한데 값은 훨씬 싸니까. 그런데 화웨이 스마트폰이 2020년 3분기부터 추락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존재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화웨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미국이 TSMC라고 하는 대만 반도체 기업을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재하는데 TSMC라고 하는 대만 반도체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고 차단을 시킨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화웨이는 자기가 반도체 설계를 해서 그 반도체 설계도를 가지고 TSMC에다가 맡겨서 위탁 제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반도체 위탁 제조를 하는데 최고가 TSMC예요. 이건 60%는 다 TSMC에서 하는 거예요. 삼성이 한 15% 정도 하고, 네. 압도적으로 TSMC가 강자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화웨이가 그 자회사에서 반도체 설계를 해가지고 TSMC에다가 반도체를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자기 스마트폰을 만드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 끝났죠. 그래서 완전히 접었어요. 기사회생을 한 거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한테 완전히 따라잡힐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절박하게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지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왜? 예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좀 벌면 일본이나 독일처럼 될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 독일이라는 나라, 아시아에선 최고의 우방이고 유럽에선 독일이 또 최고의 우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1945년까지는 적국이었잖아요. 서로 전쟁을 벌인 나라입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두 나라를 미국이 끌어안은 거죠. 그래서 야, 너 물건 만들고 내가 사줄게 해서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고 사주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 나라들이 미국의 최고의 동맹국가가 된 거죠. 미국은 중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는데, 그때 중국은 WTO 가입 자격이 없었어요. WTO라는 게 뭡니까? 그 자유무역 국가들의 모임이잖아요. 중국은 그런 거 하는 나라가 아니죠.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모든 걸 국영기업들이 하는 거고 뭐 무역도 다 통제하고 이런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이 그 중국을 옹호해가면서 회원국들한테 중국을 받자. 그리고 중국이 돈을 벌면, 물건 많이 팔아서 돈을 벌면, 그래서 부자가 되면 이 나라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될 거야 라고 설득을 한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고.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벌면 벌수록 완전히 딴 나라가 되어가고, 점점 더 전체주의가 되어가고, 점점 더 중화가 되어가고, 패권 국가의 모습을 점점 더 짙게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래서 이제 미국이 그걸 잘라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한국 경제도 기사회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중국한테 물건을 못 팔게 돼서 정말 난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 제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중국한테 팔 수가 없었어요. 중국 걸 사와야 되지.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왜? 중국 제품이 워낙 빨리 발전을 하고 있었고 값은 싸고, 그러니까 마치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됐듯이 중국과도 그렇게 될 뻔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앞으로는 캄캄하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세계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 지금 30대, 40대, 또 지금 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소련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냥 전쟁의 대상일 뿐이고, 그 나라하고 무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중국과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과 파키스탄과 이런 나라들이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 시장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또는 반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후배들은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다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네. 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이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후배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게 K-팝이라고 생각을 해요. K-팝이라고 하는 거 정말 잘 나가잖아요. 예. 한국 경제의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공한 데에는 수출이 성공한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수출을 잘하는 나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수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시장에다가 내다가 팔았는데 그거를 한국인들이 들고 나가서 팔았나요? 한국인들은 다 한국에서 직장에서 근무하고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다 그랬어요.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만나서 일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했어요. 외국인을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것은 그는 영업부서에서 해외 영업부서에서나 하는 일이었던 거죠. 우리는 물건을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K-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직접 외국인들을 컨택을 하는 거예요. 외국 시장을 모든 거기에 행위자들이 다 외국 시장을 바로 컨택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국인들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했던 것과 다른 무엇을 해야 된다면 우리 후배들은 바로 K-팝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 직접 나가서 외국인들과 협업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뭐냐? 교육, 농업. 한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낙후되어 있는 분야들인 거예요. 농업, 교육, 금융 이런 거죠. 이것은 다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농부가 외국에다가 물건을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들, 동네 슈퍼 주인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스위스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스위스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이고 이런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전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기득권층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 우리나라 농민들 이제 평균 연령이 한 70세 돼요. 농민의 평균 연령이 70세 됩니다. 70세면 어떤 나이입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은퇴할 나이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농업은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주지 않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인들과 뭔가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걸 안 해요. 이명박 정부 때 현지인 교사들을 대거 채용을 했는데 이제 그 대부분 다 내보냈어요. 그걸. 그 이후에. 왜? 교사들이 싫어하거든요. 전교조가 그걸 싫어합니다. 옆에 외국인들이 와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우리나라 영어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 이 암울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건 경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경제라고 생각해왔던 것들 가지고는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이제 교육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정치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설득하는 일,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 그걸 하는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시 반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벌써 3분이 지나서 네,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후원도 해주시고 또 많이 격려를 하셔서 또 밖에 나가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네. 한두 분 정도만 하는데 혹시 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